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주기율표의 특징들을 쭉 어떤 과정으로 발견을 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 주기율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애초부터 뭐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발견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몇 개씩 묶었어? 세 개씩 묶어가지고 새쌍 원소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쌍 원소설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말고 옆에다 쓸게요. 데베라이너가 주장한 게 새쌍 원소설. 그러면 새쌍 원소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새쌍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무슨 순서? 원자의 질량. 요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 원소 원자량은 다른 두 원소의 원자량의 평균값과 비슷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있죠? 이게 같은 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베라이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기율표의 족의 기원을 설명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나타냈는데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물리적 성질은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었어. 그래서 예시를 들면 지금 1쪽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얘가 원자 번호가 어떻게 돼? 3번, 11번, 19번일 때 얘네들 질량수가 있잖아. 그래서 나트륨은 23이고 리튬은 7, 얘가 39예요, 여러분. 다 몰라도 되는데 요걸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중간 원소의 원자량, 나트륨의 원자량은 위에 있는 리튬하고 칼륨의 얼마다? 중간값과 같다. 평균값과 같다. 얘가 지금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지. 다른 애들은 또 딱 떨어지진 않거든. 그래서 1쪽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말고도 뭐 2쪽에 있는 애로 칼슘, 스트론튬, 바륨 이런 애들도 이 칼슘하고 스트론튬의 바륨은 BA예요. 잘못 썼어요. 칼슘하고 바륨의 중간값이 스트론튬의 원자량하고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값과 같다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의 뭐랑 같다? 족과 같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뉴렌즈가 주장을 했던 옥타브설입니다. 자, 이 옥타브설도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는데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덟 번째마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주기율표 보면 봐봐요. 수소, 헬륨 많고 리베, 붕탄, 질산, 플레 그 다음에 나트륨 나오는데 여기 있는 리튬에서부터 나트륨까지가 몇 번째인지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아홉 번째죠. 여기 리튬하고 나트륨이 같은 족이잖아. 칼륨도 같은 족이죠? 1, 2, 3, 4, 5, 6, 7, 8, 9. 지금 현재는 몇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요? 현재는 아홉 번째마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타났냐면요. 당시에는 비활성 기체가 발견이 안 됐어요. 비활성 기체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비활성 기체에 해당하는 여기 보이죠? 18쪽에 네온, 아르곤이 없잖아요. 그럼 네온, 아르곤과 같은 애가 없으니까 얘가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옥타브설이라고 하는데 이 옥타브설을 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뉴렌즈가 뭘 확인한 거냐? 주기라는 거에 이제 기원이 돼서
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가 돌고 있는 껍질이죠. 그래서 요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뉘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멘델레예프인데 구소련의 과학자거든요. 당시에 발견된 원소들이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해가지고 일정한 간격을 주기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도 원자량 순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당시 발견되지 않는 원소를 어떻게 했느냐? 자리를 비워뒀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워뒀는데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바로 뭐였냐면 지금 현재로는 저마늄인데 이 저마늄을 자리를 비워놓고 그 성질을 예측했는데 거의 들어맞게 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이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여기다 쓸게요. 최초의 주기율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비워진 자리를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예측을 한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뭐 화학적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애들을 나타낼 수는 없었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비활성 기체에 이런 애들이 발견이 됐긴 했지만 넣어야 될 장소가 안 나온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즐리. 모즐리는 이제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계속 원자량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가 뭐랑 관계가 있더라? 양성자수와 관련이 있더라. 이 양성자수가 바로 뭐였는데? 원자번호거든. 그래서 이 양성자수를 원자번호 순으로 다시 배열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현대 주기율표의 틀을 완성을 한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숫자다? 원자 번호 순서다. 즉 양성자수하고 관련이 있다. 그럼 현대 주기율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기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주기율이 도대체 왜 나타나느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변하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누가?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주기적이라는 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 요거는 세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기율이 나타난다는데 주기율표는 뭐냐? 주기율에 따라서 원소들을 무슨 순서대로 나열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다.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어디에 온다? 세로줄에 오는데 이걸 뭐라고 했다? 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건 주기율표의 뭐다? 세로줄인데 이 세로줄은 1쪽부터 몇 쪽까지 있다? 18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족 원소들은 뭐가 같으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고 이 원자과 전자수는 족 번호의 끝자리 수랑 같아서 1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인데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주기 봅시다. 자, 주기는 주기율표에 가로줄에 해당합니다. 가로줄로 해당해서 1주기부터 모두 7주기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뭐가 같아요? 전자의 껍질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 껍질수는 뭐랑 같다? 주기 번호랑 같아서 4주기가 되면 전자 껍질수가 몇 개인 거야? n은 4다. 이렇게 되면 4주기거든? 음. 그러면 껍질수가 4주기가 됐을 때는 전자 껍질수가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전체 주기율표를 좀 볼까요? 전체 주기율표를 봤더니 왼쪽에 있는 애들 1쪽부터 해서 쭉 보이네요. 1쪽, 2쪽, 그 다음에 13쪽,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3족부터 12족까지는 표시를 안 하는데 우리가 외우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칼륨, 칼슘까지잖아요. 그래서 중가운데 3족부터 12족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데가 어디까지냐면 내가 금속이 어디까지라고 그랬어? 배째고, 알가고.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그죠? 여기까지 다 모두 다 모였다?
금속이었고, 그 다음에 비금속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인, 탄소, 요렇게 되는데 부분 보이지? 여기까지, 요렇게 돼서 여기 있는 수소까지 포함한 부분이 바로 뭐예요? 비금속이었어요. 오른쪽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중가운데 있는 애들, 여기 초록색 부분에 붕소하고 규소하고 저만유, 이게 바로 뭐예요? 준금속이에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의 전체 주기율표, 이거를 이제 장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얘네들 특징을 보면 우리는 1쪽 배웠고요, 통합과학 때. 그 다음에 17쪽 배웠고 18쪽 배웠어요. 1쪽은 수소를 제외하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7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로젠 원소라고 하죠. 할로젠 원소고, 그 다음에 18쪽 같은 애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활성이 안 되는 기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음. 그럼 이 주기율표에서 특징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어떤 특징이 크다고 그랬어요? 금속의 성질이 크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금속성이 굉장히 큰데 금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쉬운 성질이야?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이 바로 금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뭐가 커진다? 비금속성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비금속성이 커지는데 비금속성은 뭐라고 그랬더라?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이야.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비활성 기체는 비금속은 맞는데 비금속의 성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은 특히 반응 자체를 안 합니다. 전자를 주고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자, 넘겨서 원자과 전자 봅시다. 18쪽 원소를 제외하고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가 어떻다? 같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수하고 같은데 18쪽 원소는 헬륨, 네온, 아르곤 요런 애들이 있었지.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는 얼마다? 0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결정이 된다? 이 원자과 전자 때문에 결정이 된다. 18족 원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 단 헬륨은 2개의 전자를 채우고는 있는데 다른 원소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우리가 얼마로 본다? 0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랑 이제 뭐 좀 차이가 날 텐데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의 이제 주기적 성질을 봤더니 1주기에 해당하는 게 수소 헬륨, 그 다음에 2주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리튬부터 해서 네온, 그 다음에 3주기에 해당하는 게 나트륨부터 해서 아르곤. 지금 계속 어때? 주기적 성질이. 똑같지, 그지? 똑같아. 그래서 18족 원소만 빼놓고 이 18족 원소는 얼마로 돼 있어? 지금 다 헬륨, 네온, 아르곤 여기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원자과 전자가 얼마로 돼 있어? 헬륨도 0, 네온도 0, 아르곤도 0. 그래서 18족 원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8개는 맞는데 헬륨은 2개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얼마다? 0입니다. 요거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원소를 먼저 분류해 보자. 먼저 1쪽에 금속 원소. 그래서 금속 원소는 대부분 이제 왼쪽에 있지, 그지?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에 주로 왼쪽에 있는데 표의 왼쪽에 있는데 항상 그렇진 않아. 누구 예외? 수소 예외. 그래서 주기율표 전체 왼쪽이 아니라 주로라는 말이 나와. 주로. 누구 때문에? 수소 때문에. 음.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서 나트륨 볼게. 나트륨은 요렇게 고체로 되기보다 나트륨 이온으로 돼서 전자 하나를 내놓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야. 그리고 실온에서 뭘로 존재해? 고체로 존재하는데 수은만 뭐다? 액체다. HGG. 얘만 액체야.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어떤 편이야?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서 끓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고체로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어때? 둘 다 좋아. 이거 왜 좋다고 그랬더라? 자유전자 때문이지. 자유전자가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니까 요런 애들이 열이나 전기 전도성을 받게 되면 의외로 또 잘 움직여, 자유전자가. 그래서 이 열 전도성하고 전기 전도성이 어떻다? 굉장히 좋고요. 넓게 펴지는 성질과 그 다음에 가늘게 뽑히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는데 넓게 펴지는 성질의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호일, 알루미늄 호일 이런 것들이 넓게 피는 거지. 전성, 펼칠 전자야. 가늘게 뽑힌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철사나 뭐 구리선 이런 것처럼 가늘고 길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속 원소의 특징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자, 비금속 원소는 주로 어디에 있다? 주기율표의 어디? 오른쪽에 존재해. 근데 또 예외가 있지. 왜? 수소 왼쪽에 있잖아. 얘 수소 계속 기억해야 돼. 얘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기가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야. 그래서 실온에서 대부분 뭐로 존재한다? 고체나 기체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거든. 끓어버리면 기체가 되는 거잖아. 그지? 녹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고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고체, 기체가 많은 거야. 그리고 대체로 열 전도성도 전기 전도성도 좋지 않은데 늘 그랬듯이 예외는 있다. 그래서 예외로 누가 있냐면 흑연이 있어. 예외. 얘가 아니라 예외. 그래서 흑연, 탄소 C지? 얘는 전기 전도성 좋아. 이것도 말고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이거 다 안 써줘서 밑에다 쓸게. 그래핀, 뭐 플로렌도 있긴 한데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이런 애들은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습니다. 예외예요. 자, 그다음에 준금속. 주기율표에서 금속하고 비금속이 경계에 위치하는데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의 중간 성질을 갖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 성질을 다 가지는 게 바로 준금속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아까 뭐 있었어요? 뭐 붕소 있죠? 규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마뇽 이거 다 거의 다 반도체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비소도 있고 기타 등등 쭉 있는데 7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금속 원소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봅시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기율표 전체가 나왔는데 일족이지만 예외적으로 비금속 원소죠. 그래서 일족에 있는 알칼리 금속은 수소 빼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17쪽에 비활성 기체의 할로젠 원소 기억하시고 18쪽에 비활성 기체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화학 반응을 거의 안 한다. 세 가지 위에서부터 헬륨, 네온, 아르곤은 반응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비금속은 맞는데 비금속 성질이 없어. 이게 까먹으면 안 돼. 비금속은 맞는데 비금속에 뭘 가지고 있지 않다?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전자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동족 원소 볼게요. 자, 동족 원소는 주기율표에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인데 우리가 알칼리 금속 1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17족이라고 했고 비활성 기체가 18쪽이라고 했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알칼리 금속 뭐냐? 수소를 제외해야 됩니다. 수소를 제외해서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누가 반응성이 크다?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이 반응성이 큰 애들은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응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죠. 이거 왜 그러냐면 전자의 껍질 수가 많아져서 가운데 있는 핵전화량 있죠.
그죠? 그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아져요.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지니까, 그지? 어떤 일이 벌어져?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힘이 거리가 멀어졌잖아.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하기가 쉽다?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 그러면 반응이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무슨 반응을 해야 되는데?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예시를 쓰면 이거지 뭐. 아까 나트륨 썼지? 나트륨 이온이 돼서 전자 하나를 내놓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알칼리 금속은 이거 말고도 다른 특징이 되게 많아서 옆에다가 더 쓸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타금속에 비해서 멜팅 포인트라고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 그리고 굉장히 무릅니다. 칼로 잘려요. 커터칼로 잘릴 만큼 이렇게 무르고. 그 다음에 이 금속들 같은 경우 반응식이 산소랑 물하고 반응을 엄청 잘하거든. 그래서 나트륨 같은 애들은 산소랑 반응을 하면 ENA2O라고 그래서 산화나트륨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이 일종에 있는 예시를 나트륨으로 들은 거야. 나트륨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수산화나트륨하고 수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이 돼. 그래서 얘가 바로 무슨 물질이야? 염기성 물질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알칼리 금속의 특징들이 이렇게 있다. 요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17쪽에 할로젠 원소 봅시다. FCl, Bri. 이번에는 반응성이 누가 크냐? F가 가장 커요. 오른쪽 위로 가면 크다 그랬지. 나 아까 왼쪽 아래로 가서 크다 그래서 왼쪽으로 아래로 가면 반응성이 커서 쉽게 반응을 하니까 전자를 내놓는 게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야. 그래서 비금속하고 금속하고 차이가 나는데 얘도 반응성이 크고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응성은 오히려 작아진다. 원자 번호가 작을 때 커진 거지.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럼 이거 뭐 있어? 특징이? F를 써볼까? 전자 하나를 얻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F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반응이 수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누구랑 반응을 잘하느냐? 요 옆에다 쓸게. 쓸 곳이 없어서. 할로젠 원소에 대표적으로 염소 있네. 수소랑 염소 기체랑 반응을 해서 뭘 많이 만들어? 염화수소, HCl, 요런 애들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 기체는 나트륨하고도 반응을 잘해.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염화 나트륨이라고 소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17쪽에 있는 애들은 누구랑 반응을 잘한다? 1쪽에 있는 수소랑 나트륨. 그지? 알칼리 금속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아주 잘하는구나.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이렇게 HCl처럼 돼서 얘를 만약에 기체가 아니라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다. 그럼 얘는 무슨 성질을 띈다? 산의 성질을 띈다. 왜? H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 말고도 HI, HBr도 모두 다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할로젠 원소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로 헬륨, 네온, 아르곤 반응 잘 안 합니다. 그죠? 옥텟 규칙을 지금 헬륨 빼놓고 다 만족을 해서 옥텟 규칙에 의해서 8개, 8개가 다 만들어지는데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하고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그냥 1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원자 하나가 분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주기율표에 관한 내용이에요. 뒤에 문제 푸시고요. 다음 시간 또 진도 나갈게요.